쌀쌀한 밤바람이 적막한 파주 공동묘지를 스쳐 지나가며 메마른 나뭇가지들을 흔드는 스산한 소리를 냈다. 고나영은 묘비들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시간에 바랜 흰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인 성강대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멈춰 섰다.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그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이곳을 다시 찾았다. 그녀 곁에는 성강대 회장이 생전에 키우던 충직한 진돗개 까미가 있었는데 녀석은 갑자기 불안한 듯 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낮게 으르렁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까미는 이내 요란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녀석의 날카로운 눈은 묘비 바로 아랫부분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까미는 마치 땅속 깊이 묻힌 무언가를 파내려는 듯이 앞발로 그 아래 흙을 세차게 긁어대기 시작했다. 고나영은 깜짝 놀라 즉시 몸을 숙여 까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다. 까마, 왜 그래? 여기 내 주인님 묘소잖아. 하지만 까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녀석은 더욱 사납게 지저대며 발톱으로 계속 흙을 파헤쳤고 질퍽한 흙탕물을 사방으로 튀겼다. 고나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미처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쉰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멈춰. 거기 손대지 마. 고나영이 획 돌아섰다. 그녀의 앞에는 고생한 기색이 역력하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 깡마른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역력한 공포의 빛이 스쳤고 떨리는 손으로는 나무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다. 배노인. 여기서 뭐 하세요? 고나영은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온 묘지 관리인을 금방 알아봤다. 배노인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서려 있었지만 애써 엄격한 표정으로 그것을 감추려 했다. 아무것도 파헤치지 마시오. 돌아가신 분은 편히 쉬게 둬야지. 손대면 좋을 거 없소. 고나영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지만 배 노인의 이상한 반응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더욱 키웠다. 까미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묘지 전체가 울릴 정도로 세차게 지저댔다. 배 노인, 뭘 숨기시는 거죠? 고나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땀으로 번들거리는 노인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난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괜히 건드리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요. 배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한 걸음 물러섰다. 분명히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고나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영아? 이 밤중에 웬일이야? 지혁아, 지금 당장 파주묘지로 와줘. 시아버지 묘소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곽지혁, 특별수사팀 팀장이자 고나영이 신뢰하는 오랜 친구였다. 그녀의 불안한 목소리를 들은 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알았어. 10분 뒤에 도착할게. 고나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까미를 내려다봤다. 녀석은 여전히 묘비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두 귀를 쫑긋 세운 채 마치 땅 밑에서 끔찍한 무언가를 감지한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황량한 묘지를 정면으로 비췄다. 차에서 내린 장신의 남자가 날카로운 눈으로 앞의 광경을 훑었다. 나영아, 무슨 일이야? 곽지혁이 다가왔다. 여전히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고나영은 망설이지 않고 까미를 가리켰다. 까미가 계속 짖어. 마치 저 아래 뭔가 묻혀있기라도 한 것처럼 흙을 파헤치고 있어. 그런데 배 노인님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날 막으셨어.
지역이 미간을 찌푸리며 배 노인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시는 게 있습니까? 배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연신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그냥 돌아가신 분은 편히 쉬게 둬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요. 함부로 파헤치면 안 되지. 지역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인을 쳐다보다가 묘비 앞에 흙을 살피기 위해 몸을 숙였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가 결정을 내렸다. 나영아, 내가 괜찮다면 우리 한번 파보자. 까미가 뭘 발견했는지 알고 싶어 배 노인이 즉시 경악했다. 안 돼. 손대면 안 된다니까. 그건 고인에 대한 모독이야. 지역이 차갑게 대꾸했다. 모독이든 아니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뭔가 이상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죠. 배 노인의 반대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은 고나영에게 함께 파기 시작하자는 신호를 보냈다. 까미도 마치 오랫동안 감춰졌던 비밀을 찾는 것을 돕기라도 하듯 힘차게 흙을 파헤치며 적극적으로 도왔다. 불과 몇 분 후 지역의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그는 삽질을 멈추고 손으로 주변의 흙을 걷어냈다. 곧이어 손전등 불빛 아래 금속 물체가 드러났다. 고나영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쇠 상자. 지역이 남은 흙을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다. 꽤 오래돼 보였지만 뚜껑의 자물쇠는 온전했다. 묻힌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배 노인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몇 걸음 물러섰다. 지팡이를 쥔 손은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고나영은 즉시 그의 눈에 서린 공포를 알아챘다. 이게 뭔지 아시죠? 그렇죠. 고나영이 이를 악물고 물었다. 배 노인은 대답 없이 고개만 저었지만 그의 눈에 서린 공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역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땅에 내려놓고 고나영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열어볼까? 고나영은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상자 안의 내용물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직감이 들었다. 지역이 자물쇠를 살짝 비틀어봤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가 고나영을 올려다보며 낮고 알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묘지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면 분명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을 거야. 고나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손을 굳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배 노인을 바라봤다가 흙먼지로 뒤덮인 쇠상자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울려 퍼졌다. 이 상자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배 노인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창백해진 얼굴로 쇠상자와 고나영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다. 곽지역이 무릎을 꿇고 앉아 칼로 자물쇠를 살짝 비틀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와 구석에 놓인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정체불명의 기호가 새겨진 낯선 금속 열쇠가 하나 있었다. 고나영이 황급히 종이 뭉치를 집어들고 첫 줄을 훑어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이미 살해당했다는 뜻이다. 고나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숨이 막히고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종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지역이 즉시 그녀 곁으로 다가와 함께 편지를 읽었다. 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나영아, 내가 이 편지를 들고 있다면 모든 것이 내가 두려워했던 대로 일어났다는 뜻이다. 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음모다. 배우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다. 이 편지의 모든 것을 자세히 쓸 수는 없지만 USB 안에 내가 수집한 증거들이 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진실을 찾아다오.
하지만 조심해라. 내가 상대해야 할 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무섭다. 고나영은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편지의 내용은 차가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성강대 회장이 자연사가 아닌 살해당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지역을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정말 시아버님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지역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USB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간을 찌푸리고 생각에 잠겼다. 이걸 확인해보면 알겠지. 하지만 이렇게 유서까지 준비해 두셨다면 위험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뜻이야. 고나영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누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죠? 대체 누가 야망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미친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까미였다. 녀석은 더 이상 방금 팠던 곳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다른 방향,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무덤을 향해 지저대고 있었다. 고나영은 깜짝 놀란 녀석이 흙을 세차게 파헤치는 곳을 바라봤다. 까미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으르렁거렸다. 마치 방금 전에 쇠 상자보다 더 끔찍한 것을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배 노인은 이제 얼굴에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다. 아냐. 그럴 리가. 무덤이 하나가 아닌데. 들키면 안 되는데. 고나영이 획 돌아보며 묘지 관리인을 노려봤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극도의 불안감이 차올랐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를 가를 듯 차갑고 날카로웠다. 배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극도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이마에 땀을 비오듯 쏟아냈다. 난 말 못해.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저 개가 알고 있어. 녀석이 알아챘다고. 곽지혁이 즉시 일어서서 배 노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무덤이 하나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저 다른 무덤은 누굽니까? 배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가짜 무덤이야. 지역과 고나영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다. 가짜 무덤. 고나영은 즉시 까미가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는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낡은 비석을 바라봤다. 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은 세월의 풍파에 달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름이 없어. 고나영이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닳아버린 비석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고인의 이름도 새기지 않은 무덤이라니. 이건 평범한 묘가 아니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나영은 몸을 숙여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지역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배 노인을 바로 옆으로 끌고 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진실을 찾아내기 전에 지금 당장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배 노인은 입을 열었지만 이내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결국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말리려고 했다고. 땅을 파면 팔수록 바닥이 이상해졌다. 관의 흔적은 없고 대신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역이 손전등으로 자세히 비춰보았다. 그의 눈이 경계심으로 가늘어졌다. 아래에 콘크리트 층이 있어. 이건 평범한 무덤이 아니야. 고나영은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으로 흙을 걷어냈고 바로 그 순간 웬 해치 덮개를 발견했다. 이름 없는 무덤 바로 아래에 숨겨진 비밀 지하실. 고나영이 획 돌아서서 배 노인을 노려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설명하시죠. 이게 뭐예요? 배노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람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지난 몇 년간 애써 외면해왔소. 하지만 당신이 이걸 찾았으니 이제 당신은 절대 돌이킬 수 없게 될 거요. 고나영은 몸을 떨었다. 지역이 심호흡을 한 뒤 고나영을 돌아봤다. 열어볼까?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지역이 조심스럽게 해치 덮개의 금속 표면을 두드려 본 뒤 천천히 손을 얹어 자물쇠를 살짝 돌렸다. 해치에서 철컥하는 작은 소리가 나더니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아래에서 차가운 기운이 세월의 곰팡내와 함께 밀려 올라왔다. 안에는 어둡고 깊은 곳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보였다. 고나영은 목이 바짝 마르고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지하실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 가짜 무덤 바로 아래에 있는 두꺼운 금속 해치 덮개는 이곳이 단순한 무명 무덤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틈새로 스며나오는 곰팡내는 마치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것처럼 차갑고 기이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 곽지역이 무릎을 꿇고 손전등으로 틈새 깊숙한 곳을 비췄다. 희미한 빗줄기가 녹슨 금속 표면에 반사되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으로 해치 덮개를 가볍게 두드려봤다. 텅하는 소리가 났다. 속이 비어있지 않다는, 아래에 견고한 구조물이 있다는 신호였다. 배노인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몸을 굳힌 채 서 있었다. 고나영이 그를 돌아보며 쏘아붙였다. 뭘 숨기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묘지 밑에 있는 지하실이라고요. 배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긴 죽은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오. 산 자들의 비밀을 감추는 곳이지. 고나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짜 무덤 아래 숨겨진 지하실이라니?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지역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손으로 해치 덮개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고나영이 즉시 몸을 숙여 해치 덮개에 달린 두꺼운 금속 자물쇠를 확인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멈췄다. 이 자물쇠. 방금 쇠상자에서 찾은 열쇠와 모양이 똑같았다. 고나영은 황급히 열쇠를 꺼냈다. 자물쇠에 열쇠를 꽂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철컥. 자물쇠가 열렸다. 고나영과 지역은 시선을 교환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무거운 금속 덮개를 힘껏 밀어 열었다. 아래에서 차가운 기온이 밀려 올라오며 이상한 냄새를 풍겼다. 단순한 곰팡내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녹슨 금속이나 마른 피에서 나는 듯한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역이 손전등으로 아래를 비추자 아래로 깊게 이어지는 금속 나선형 계단이 드러났다. 배노인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내려가면 안 돼. 당신이 발을 들이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요. 고나영이 획 돌아섰다. 그녀의 두 눈이 이글거렸다. 왜죠? 뭘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지하실에 대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배노인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마치 내적 갈등을 겪는 듯 고개를 숙였다. 지역이 이를 악물고 노인의 옷깃을 세게 잡아당기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증거 은닉죄로 당신을 체포할 권리가 있어. 배노인은 몸을 떨더니 마침내 한숨을 내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난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소. 하지만 감히 건드릴 수 없었지. 그저 매일 밤
낯선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해치를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만 알았소. 그들이 누군지, 아래에서 뭘 하는지도 몰라. 내가 아는 건 호기심에라도 발을 들였던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뿐이요. 고나영은 심장이 더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누가 내려갔었는데요. 배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사람. 바로 성강대 회장이었소. 공간이 얼어붙는 듯했다. 고나영은 망연자실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시아버님이 여기 내려오셨다고요. 배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오랫동안 이곳을 조사해 왔소. 언젠가 이 무덤 앞에 오랫동안 서 계시다가 불쑥 내게 물으시더군. 만약 내가 어느 날 사라진다면 이 어둠 속에 묻혔다고 생각하겠소.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며칠 뒤 그분은 돌아가셨소. 고나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진실이 더 이상 묻히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역을 돌아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 내려가요. 지역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갑시다. 고나영은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철제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지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지역이 그녀 바로 뒤를 따랐다. 한 손은 허리춤에 총에 얹은 채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태세였다. 그들이 마지막 계단에 다다랐을 때 김복도가 눈앞에 나타났다. 작은 방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 통로였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었다. 벽 양쪽에는 낡은 형광등이 깜박이며 이 공간을 더욱 괴기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고나영이 마른 침을 삼켰다. 시아버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셨다니? 도대체 뭘 발견하신 걸까? 지역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그의 시선이 벽에 희미하게 새겨진 기호들을 훑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때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철컥. 이곳에 누군가 있다? 고나영과 지역은 심장이 멎는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전등이 앞을 비췄다. 거대한 강철 문이 복도를 가로막고 있었다. 문은 두꺼웠고 표면에는 기묘한 전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고나영이 다가가 차가운 강철 표면에 손을 댔다. 지역은 제어판의 숫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가 한숨을 내뱉었다. 비밀번호 없이는 못 열겠는데 고나영은 멈칫했다가 문득 USB가 떠올랐다.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꺼내 제어판에 슬롯에 꽂았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갑자기 밝아지며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타났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나의 세계로 발을 들이기로 선택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일단 이 문이 열리면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다. 준비되었는가? 고나영과 곽지역은 서로를 쳐다봤다. 이 강철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강철문이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것처럼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서서히 열렸다. 지하실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고 녹슨 금속과 시간의 부패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역의 손에 들린 손전등이 안을 빠르게 훑었다. 희미한 빛이 앙상한 콘크리트 벽에 반사되어 바닥 타일 위에 기괴하게 뒤틀린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고나영은 심호흡을 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녀가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시선은 정면의 공간에 고정되어 있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하지만 그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었다. 양쪽 벽을 따라 누렇게 변색된 낡은 파일 캐비닛들이 늘어서 있었다. 몇몇 캐비닛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고나영을 가장 섬뜩하게 만든 것은 방 안에 여기저기 놓여있는 나무관들이었다. 그리고 그 관들은 모두 비어 있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지역을 돌아봤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역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관으로 다가가 나무 표면을 가볍게 만져보았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시신이 안치되었던 흔적이 전혀 없어. 이 관들은 사용된 흔적이 없어 지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놓여 있는 거지? 고나영은 천천히 벽에 세워진 커다란 나무판으로 다가갔다. 그 위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한 수많은 낡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그녀가 손전등을 더 가까이 비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사진 중 하나는 성강대 회장이었다. 성강대 회장은 낯선 남자 옆에 서서 큰 건물 앞에서 서로 악수를 하고 있었다. 고나영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 남자를 기억해내려 애썼다.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 알 수 없는 의미를 담은 입가의 미소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다. 옆에 서 있던 지역도 사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가 사진 아래에 희미한 글씨를 가리켰다. 재생 프로젝트 1단계. 재생 프로젝트. 고나영이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바로 그 순간 지역이 방구석에 놓인 나무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먼지에 덮인 서류철이 하나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두꺼운 먼지를 닦아내자 표지에 인쇄된 제목이 드러났다. 재생 프로젝트. 밝혀질 수 없는 비밀. 공간이 얼어붙는 듯했다. 고나영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서류철을 집어들고 빠르게 책장을 넘겼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안의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첫 페이지는 메모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1단계는 성공적. 실험체들은 특별구역으로 이송되었다. 오류가 없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지역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실험체? 그게 무슨 뜻이지? 고나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몇 장을 더 넘겼고 그러다 갑자기 손이 굳어버렸다. 명단이었다. 이름들이 적힌 목록. 그녀는 명단을 훑어보다가 한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다. 성강대 2단계. 고나영은 서류철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지역씨. 이 이름. 시아버님도 이 명단에 있어요. 지역이 즉시 몸을 숙여 명단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도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고나영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재생 프로젝트가 시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녀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서류철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갑자기 종이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고나영이 사진을 주워들었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마치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에는 흰 가운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병원 침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침대에는 한 남자가 단단히 묶여 있었고 입은 재갈이 물려 있었다. 그의 두 눈은 극도의 공포로 가득 찬 채 크게 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성강대 회장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세상에. 그들이 아버님께 무슨 짓을 한 거죠? 곽지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가 사진 아래의 작은 글씨를 가리켰다. 실험 공사. 실패.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다. 고나영은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실험을 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하실 밖에서는 낡은 벽 사이로 바람이 울부짖었다. 마치 고통스러운 과거의 메아리처럼. 고나영은 손에 든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지역을 돌아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아버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둘 순 없어요. 지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럼 재생 프로젝트의 배우가 누군지 알아내야겠군. 지하실 안의 공기는 마치 수천 톤의 돌이 짓누르는 듯 무겁고 답답했다. 고나영은 손에 쥔 USB를 꽉 쥐었다. 마치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과거의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지역의 태블릿 PC에 USB를 꽂았다. 화면이 밝아지며 단 하나의 비디오 파일이 나타났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긴장감 가득한 두 사람의 시선만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고나영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몇 초간 어두웠다가 이내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성강대 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고나영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다.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산전수전을 다 겪은 남자의 강인함이 배어나왔다. 그는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고 약한 노란색 불빛이 그의 침울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칼날처럼 고나영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건 내가 살해당했다는 뜻이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곁에 있던 지역과 배노인도 몸이 굳은 채 감히 소리내지 못했다. 태호야.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그건 내가 늘 두려워하던 짓을 저질렀다는 뜻이겠지. 고나영은 망연자실했다. 태호. 그녀의 남편. 성강대 회장은 지친 듯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아들아. 난 항상 널 지켜봤고 내가 태산그룹을 훌륭하게 이끌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넌 내가 정해준 길을 따르지 않았어. 넌 탐욕스러웠지. 그리고 날 배신했다. 고나영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더냐? 너와 그놈들이 공모하고 계획하고 날 그룹에서 몰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꾸몄지. 하지만 넌 한 가지를 몰랐을. 거다. 난 항상 대비하고 있었다는 걸. 난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아. 고나영의 숨이 가빠졌다. 영상이 흐려지더니 비밀 회의를 몰래 촬영한 장면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 성태호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주위에는 고위 임원진으로 보이는 낯선 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절대 경영권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늙은이는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이 일이 끝나면 그 자리는 제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성태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고나영은 마치 누군가에게 가슴을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와 가장 가까웠던 남편,
태호가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음모의 배후였다니. 곽지혁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다.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이런 개자식이 배노인은 창백해진 얼굴로 몸을 떨고 있었다. 그가 혼자 있을 때 손을 쓸 겁니다. 누구도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죽음은 사고로 처리될 겁니다. 회의가 끝났다. 영상이 꺼졌다. 지하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고나영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책상을 세게 붙잡았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어째서 그이가 그런 짓을? 지혁이 심호흡을 했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모든 걸 갖고 싶었으니까 배노인이 갑자기 악몽에서 깨어난 듯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오. 당신은 이걸 봐야 해.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근처의 서랍을 당겼다. 철컥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며 두꺼운 서류철이 드러났다. 지혁이 그것을 집어들고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선가 그가 멈칫했다. 그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다. 이럴 수가. 고나영이 서류철을 빼앗아 들고 훑어보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서류는 성강대 회장의 사망 진단서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의 사망 기록은 그가 실제로 사망하기 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었다. 지혁이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었다. 사망 원인, 그룹 사무실 내 산업재해. 사망 시각, 3개월 전. 고나영은 종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화장 증명서였다. 그녀는 너무나 큰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혁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거야.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그를 이 세상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워버리려는 완벽한 계획이었어. 고나영은 자신이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성태호가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권을 합법화하기 위해 미리 죽음을 조작할 계획까지 세웠다니.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자신이 여태껏 악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말인가? 배노인이 더듬거렸다. 단순히 상속 문제만이 아니오. 당신은 이해 못해. 재생 프로젝트. 그건 회장님뿐만 아니라 태호 그놈과도 관련이 있어. 노인의 말에 고나영과 지혁은 숨을 멈췄다. 지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무슨 말이죠? 배노인은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봐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속삭였다. 알고 싶다면 내일 밤 이곳으로 다시 와야 하오. 왜냐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으니까. 지하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고나영과 지혁은 의심 가득한 눈빛을 교환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다고? 그렇다면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일 밤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갑자기 날카로운 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용한 밤의 정적을 깨는 그 기묘한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대체 뭐야? 곽지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즉시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다. 안 돼. 큰일 났어. 배노인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새하얘졌고 두 손은 떨며 지하실 구석을 가리켰다. 고나영과 지혁이 획 돌아봤다. 낡은 파일 캐비닛 두 개 사이의 좁은 틈새로 붉은 숫자가 깜박이는 전자기기가 선명하게 보였다. 폭탄이야. 누군가 이 지하실에 폭탄을 설치했어. 지혁이 소리치며 확인을 위해 그쪽으로 달려갔다.
폭탄의 전자 스크린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2시 59분. 3분도 채 남지 않았다. 고나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누가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지. 그녀는 죽음의 장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더듬거렸다. 배노인은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우린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그가 소리치며 위로 통하는 금속 문을 향해 달려갔다. 지역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총애가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니,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고나영이 획 돌아보며 눈을 크게 떴다. 폭탄 해체할 줄 알아. 지역이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고나영이 폭탄의 스크린을 바라봤다. 2분 30초.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그녀가 소리쳤다. 배노인은 이미 문으로 달려가 두 손으로 문손잡이를 미친 듯이 당기고 있었다. 하지만 문이 꿈쩍도 안 차.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 돼. 문이 잠겼어. 노인의 말은 모두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고나영은 망연자실했다. 지역도 즉시 고개를 돌려 문으로 달려가 힘껏 밀어붙였다. 하지만 배노인의 말대로 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밖에서 누가 잠갔어? 그들이. 이럴 수가. 누가 우릴 여기에 가둬버렸어. 고나영이 숨을 헐떡이며 옷자락을 세게 움켜쥐었다. 배노인은 미친 사람처럼 두 손으로 강철 문을 계속 내리쳤다. 누구 없어요. 문 열어. 대답은 없었다. 오직 폭탄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카운트다운 소리뿐이었다. 2분. 지역이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젠장. 그는 즉시 폭탄 쪽으로 돌아가 옆에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중앙제어 장치에 연결된 복잡한 전선들이 얽혀 있었다. 만약 내가 제대로 된 선을 자르면 우린 살 수 있어. 하지만 잘못 자르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배노인은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 난 죽기 싫어. 죽기 싫다고. 고나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런 순간에 공황에 빠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역을 돌아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맞아. 지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관자놀이로 땀이 흘러내렸다. 1분 30초. 지역은 심호흡을 하고 전선 절단기를 꽉 쥐었다. 그는 눈앞의 전선들을 훑어보며 훈련 내용을 하나하나 떠올리려 애썼다. 파란 선. 아니면 빨간 선. 그가 중얼거렸다. 고나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지역씨. 확실해야 해. 노력하고 있잖아. 그가 극도의 긴장감에 날카롭게 소리쳤다. 1분. 지하실 안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배노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유일한 구명줄이라도 되는 듯 고나영의 옷자락을 세게 붙잡고 있었다. 우린 죽을 거야. 그가 저주처럼 속삭였다. 고나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그들을 탈출시킬 만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그녀의 눈에 지하실 천장 구석에 작은 통풍구가 들어왔다. 틈새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지역씨. 만약 폭탄을 해체하지 못하면 저 통풍구로 탈출해야 해. 지역이 고개를 들어 통풍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45초. 내 말이 맞아. 지역이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배노인을 돌아봤다. 노인장.
저 통풍구로 기어갈 수 있겠어요. 배 노인이 더듬거렸다. 하지만 너무 좁은데. 여기서 폭사하는 것보단 낫죠. 고나영이 소리쳤다. 배 노인은 몸을 떨었지만 이내 재빨리 통풍구 쪽으로 기어가 안으로 몸을 밀어 넣으려 애썼다. 30초. 지역은 여전히 두 전선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고나영은 두 손을 불끈 쥐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15초. 지역이 눈앞에 두 전선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10초. 그가 주먹을 꽉 쥐었다. 젠장. 도박이다. 그리고 그는 절단기를 들어 빨간색 선을 힘껏 잘랐다. 5초. 모두가 숨을 죽였다. 4, 3, 2. 고나영이 지역을 꽉 껴안았다. 1. 파주묘지 한 구석을 뒤흔드는 격렬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었고 자욱한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다. 고나영은 간발의 차로 지하실을 빠져나온 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숨을 헐떡였다. 그녀가 지역을 돌아보자 그 역시 극도로 긴장된 얼굴로 긴 숨을 내쉬고 있었다. 까미가 지저대며 방금 일어난 광경에 놀란 듯 주위를 맴돌았다. 저 멀리 배 노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곽지역은 폭발로 무너져 내린 지하실 쪽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던 거야. 그가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몇 초만 늦었어도 저 안에 묻혔겠지. 고나영은 아직 완전히 평정을 되찾지 못했다. 그녀는 흙먼지로 뒤덮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누군가 우리가 이 비밀을 찾아낼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흔적을 지울 준비를 해둔 거야. 지하실에서 발견했던 것들, 빈 관들, 실종자 명단이 적힌 파일 캐비닛들을 생각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다. 하지만 그건 동시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큰 비밀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때 배 노인이 신음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테오 그놈 혼자가 아니야. 그놈 혼자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어. 당신들은 몰라. 배후에 또 다른 세력이 있다고. 고나영이 즉시 획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배 노인이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는 듯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말 못해. 말할 수 없어. 말했다간 나도 죽을 거야. 지역이 배 노인의 어깨를 세게 붙잡고 쏘아붙였다. 지금 당신에게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소? 이 폭발은 경고야. 그들이 성강대 회장도 죽이고 우리까지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 했다면 당신을 살려둘 것 같아?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오. 배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이마에 땀을 쏟아냈다. 마침내 그가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고나영과 지역을 경악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다. 당신들은 이 묘지가 그냥 죽은 사람들을 묻는 곳이라고 생각했소? 아니. 여긴 쓰레기장이야. 놈들이 가장 끔찍한 것들을 숨기는 장소라고. 고나영은 몸서리를 쳤다. 그 말은 여기에 묻힌 사람이 더 있다는 뜻이에요. 배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무덤에 가족들이 찾아오는 건 아니지. 모두가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살해당했소. 그리고 그자들. 어쩌면 이 일의 배후에 있는 놈들 손에 죽었을지도. 지역은 충격적인 정보에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배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그는 꽃 한 송이, 향 하나 피우는 사람 없이 외롭게 자리한 무덤 하나가 있는 쪽을 슬쩍 쳐다봤다. 고나영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까미가 갑자기 다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 흙을 파헤쳤다. 지역과 고나영이 즉시 달려갔다. 그 무덤은 다른 무덤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뭔가 아주 잘못되어 있었다. 표면의 흙이 최근에 뒤집힌 것처럼 보였다. 지역이 몸을 숙여 손으로 비석의 흙을 가볍게 털어냈다. 그의 눈이 즉시 어두워졌다. 이름이 없어. 날짜도 없고. 이건 진짜 무덤이 아니야. 고나영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배 노인을 돌아보며 다급하게 물었다. 이게 뭐죠? 왜 여기에 가짜 무덤이 또 있는 거죠? 배 노인이 마른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에 질린 일그러진 웃음이었다. 비밀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소? 당신들이 그 지하실을 찾았다면 여기도 자세히 보시지. 이 무덤 아래에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묻혀버린 진실이 있으니까 지역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푸석한 흙을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고나영도 달려들어 도왔다. 까미는 경고하듯 사나운 눈으로 계속 지저댔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의 손이 흙더미 아래 단단한 물체에 닿았을 때 그가 멈췄다. 흙이나 돌이 아니었다. 관도 아니었다. 그것은 콘크리트 판이었다. 고나영이 지역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다른 지하실인 걸까요? 지역이 주먹을 불끈 쥐고 심호흡을 했다. 확실해. 그리고 아마도. 이곳이야말로 진짜 비밀이 숨겨진 장소일 거야. 배 노인이 멀리서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들은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시오. 하지만 지역과 고나영에게는 이미 돌아갈 길이 없었다. 그들은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멈출 수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회견장은 눈부신 조명으로 가득 찼다. 성태호는 연단 위에 서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아래에서는 수많은 기자가 그를 향해 마이크를 겨누며 그의 태산그룹이 의문의 실종 사건 및 최근 파주묘지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그는 도전적인 미소를 반쯤 머금고 마이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지난 며칠간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절 보십시오. 저는 여전히 여기 서서 태산그룹을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소문들은 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를 가진 자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한 기자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손을 들었다. 성태호 대표님, 그렇다면 부인이신 고나영 씨가 당신을 아버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고발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자회견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성태호는 그 기자를 힐끗 쳐다보고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생각에 잠긴 척하다가 나지막이 웃었다. 아, 그 문제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영이는 제 아내지만 아마도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거나 혹은 너무 큰 슬픔의 망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런 더러운 게임에 휘말리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뒤편의 문이 활짝 열렸다. 곽지혁이 엄숙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어섰다. 고나영이 두꺼운 서류철과 USB 하나를 손에 든 채 그의 바로 뒤를 따랐다. 방금 등장한 여자가 바로 성태호를 직접 고발한 고나영이라는 것을 기자들이 알아보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한 채 그녀를 보며 눈썹을 치켜세우고는 비웃었다. 오, 이런 우연이. 내 기자회견에 참석하러 온 건가? 아니면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려고? 고나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지혁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 재킷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어 올렸다. 성태호 씨,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견장은 즉시 폭발했다. 기자들이 소리쳤고 수많은 카메라가 일제히 지혁과 태호를 향했다. 태호는 몇 초간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조롱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오, 그래서 오늘 정의의 심판이라도 하겠다. 좋지. 당신들 손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군. 고나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친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을 정면으로 노려봤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았다. 이건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영상이에요. 당신이 이런 짓을 할 줄 아시고 당신의 죄를 밝히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죠. 성태호는 눈을 살짝 가늘게 떴지만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지혁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태호의 등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성강대 회장이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태호야. 네가 만약 이걸 보고 있다면 그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짓을 저질렀다는 뜻이겠지. 넌 날 죽였거나 적어도 이 일에 동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했나? 나는 내 모든 행적에 대한 증거를 기록해두었다. 내가 낯선 자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것부터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조작한 서류들, 그리고 묘지에서의 실종 사건까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 죄를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남긴다. 화면의 영상이 바뀌었다. 비밀 회의를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고 그 안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늙었어. 더 이상. 회사를 이끌 만큼 총명하지 못해. 그가 사라지기만 하면 내가 회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소리쳤고 수많은 질문이 빗발쳤다. 성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만 이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공포에 질린 웃음이 아니라 조롱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박수를 쳤다. 훌륭하군. 아주 완벽한 연극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말을 멈추고 고나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이 도전적으로 어둡게 빛났다. 이것만으론 날 유죄로 만들기에 부족해. 지혁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고나영은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자신을 배신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겐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성태호는 입꼬리를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방구석에 서 있는 몇몇 경호원 쪽으로 힐끗 시선을 돌릴 뿐이었다. 무서운 침묵이 회견장을 감쌌다. 지혁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눈을 가늘게 떴다. 태호, 무슨 꿍꿍이지? 성태호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기대하시지. 고나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했다. 기자회견장에 수백 개의 시선이 여론의 중심에 태연하게 서 있는 남자, 성태호에게 쏠렸다. 기자들이 소리쳤고
카메라는 폭로당한 자의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표정을 빠르게 포착했다. 고나영은 남편의 도전적인 태도 앞에서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주먹을 꽉 쥐었다. 곽지혁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상황이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강대입니다. 회견장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룹 내부 스피커 시스템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힘이 넘쳤다. 그 목소리는 성강대 회장이었다. 고나영은 지역이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성강대 회장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럴 리가. 그녀는 직접 그의 무덤을 보았고 차가운 비석을 만졌다. 방금 전까지 자신만만했던 성태호 역시 순간적으로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세게 쥐었다가 근처에 서 있던 경호원에게 황급히 소리쳤다. 당장 꺼! 음향 시스템 확인해! 하지만 성강대 회장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확고히 증명하려는 듯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태호야. 듣고 있는 거 안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지? 내가 죽고 이 태산 그룹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거라고. 고나영의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성태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 서서히 떠오르는 극도의 혼란을 똑똑히 보았다. 넌 틀렸다. 그 말은 성태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회견장은 혼돈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모두가 이 충격적인 순간을 담으려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성강대 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곽지혁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본부에 연락해 스피커 시스템에서 나오는 신호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내부 방송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룹의 통제실은 안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성태호는 이제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었다. 그는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한 걸음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난 죽지 않았다. 태호야. 난 감금되어 있었지. 바로 그 묘지 아래, 네가 만든 지하실에. 또 다른 충격이 덮쳤다. 고나영은 경악했다. 배 노인은 몸을 떨었다. 회견장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폭발했다.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고나영이 온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내려갔을 땐 지하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만약 아버님이 거기 갇히셨다면? 대체 누가 아버님을 구한 거죠? 지역에게도 답은 없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었다. 기자회견장 문이 갑자기 열렸다. 사복 차림의 경찰관이 당황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팀장님, 신호를 추적했습니다. 이건 일반 스피커 시스템이 아니라 미리 설치된 방송 장치에서 송출되는 겁니다. 지역은 눈을 깜박이다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미리 계획했다. 하지만 누구지? 바로 그때 군중 뒤에서 한 인형이 걸어 나왔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 드문드문 샘머리카락의 키 큰 남자였다. 배 노인이 입을 떡 벌리고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회장님, 고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바로 성강대였다. 그리고 그는 지금
살아서 그들 앞에 서 있었다. 회견장은 터질 듯했다. 기자, 경호원, 그룹 직원들 모두가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다. 성강대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성태호를 바라봤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온화한 남자가 아니었다. 배신이 그를 바꿔놓았다. 그가 모든 믿음을 걸었던 아들의 배신이. 성태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안 돼. 그럴 리가. 그가 더듬거렸다. 성강대 회장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넓은 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말없이 실망 가득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고나영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깨물었다. 시아버지를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과거의 유령처럼 그녀 앞에 나타났다. 내가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랐다. 성강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다. 하지만 넌 날 배신했다. 이 가족을 배신했어. 내가 이뤄온 모든 것을 배신했다. 성태호가 몸을 떨며 물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성강대 회장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난 내가 만든 바로 그 지하실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날 구했지.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고나영은 문득 깨달았다. 누가 아버님을 구했나요? 모든 시선이 성강대 회장에게 쏠렸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바로 태호, 내가 가장 신뢰했던 자다. 성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역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나영을 바라봤다. 그렇다면, 하지만 누군가 더 말을 잇기도 전에 기자회견장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태호, 게임은 끝났다. 성태호는 눈을 깜박이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에 들린 것은 항복의 표시가 아니라 붉은 빛이 깜박이는 작은 장치였다. 고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물러서. 폭탄이야. 지역의 외침과 동시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삐 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회견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성태호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 피비린내 나는 게임의 끝을 알리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성태호는 태산그룹의 중앙 로비에서 경찰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기폭장치가 굳게 쥐어 있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었다. 폭발물 처리반이 달려들어 신속하게 장치를 확인했고 그것이 어떤 폭발물과도 연결되지 않은 단지 위협용 가짜 장치임을 확인했다. 성태호는 패배했다. 하지만 실패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공포를 심으려 했다. 고나영은 자신이 한때 남편으로 여겼던 남자가 수갑을 차고 그토록 차지하고 싶어 했던 건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봤다. 그녀는 그가 짓는 쓰라림으로 가득한 일그러진 미소를 보았다. 태호야. 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짓을 저지른 거냐? 성강대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하지만 분노에 차올려 퍼졌다. 성태호가 돌아봤다. 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뭐 때문이냐고요? 평생 당신의 그늘 밑에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조종당하는 상속자 따위로 남고 싶지 않았다고요. 난 권력을 원했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길 바랐다고. 그는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더니 마치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하지만
모든 걸 계획했는데도 결국 내가 적군 고나영은 성태호를 바라보며 가슴 아픔을 느꼈다. 만약 그날 그가 탐욕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으로 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성태호는 끌려갔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의 배우는 누구인가? 성강대 회장의 죽음을 조작하는 것부터 묘지 속 끔찍한 비밀들을 은폐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계획하도록 그를 도운 자는 누구인가? 곽지혁이 엄숙한 눈빛으로 다가왔다. 한 사람이 더 있어. 어둠 속에서 태호를 조종한 놈. 그놈을 찾지 못하면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고나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태호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저지를 수는 없었다. 누군가가 그의 탐욕을 이용해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려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다. 계속 조사할 거예요. 그가 누구든 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3개월 후 태산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지만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성태호는 아버지 살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횡령 및 기타 여러 혐의로 공식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배후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언젠가 누군가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 믿는 것처럼 모든 죄를 안고 가기로 한 듯했다. 고나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흔적을 추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그 안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그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파일을 열었을 때 고나영은 냉정하고 권력욕에 찬 얼굴을 한 노년의 남성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성강대 회장의 옛 동업자 임권호 회장이었다. 고나영은 낡은 서류에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렸다. 임권호는 태산그룹 설립 당시 성강대 회장과 함께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의견 충돌로 회사를 떠났다. 그 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그녀는 답을 찾았다.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자가 바로 그였다. 성태호를 이용하고 그가 가족을 배신하도록 만든 자. 처음부터 이 모든 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이었다. 고나영은 심호흡을 하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당신 차례로군요. 다시 3개월 후 임권호를 중심으로 한 비밀 수사가 시작되었다. 고나영과 곽지혁의 압박 아래 그의 자금 세탁, 금융 조작, 그리고 어두운 음모에 대한 증거들이 서서히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실은 파주 묘지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재생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 그룹의 상속자들을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통제하는 네트워크였다. 권력과 집안의 무능한 자식들이 재교육을 받고 조직의 꼭두각시가 되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도록 만들어졌다. 성태호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도 마지막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증거는 확보되었고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날 터였다. 임권호가 체포되던 날, 고나영은 멀리서 그가 경찰차로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저 그녀를 한번 힐끗 보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정말 성강대를 쏙 빼닮았군.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모습이 차 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곽지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 고나영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시원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그녀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싸웠고 승리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성강대 회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고맙다, 나영아, 그녀가 살며시 웃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거려. 성강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앞으로도 태산그룹에 계속 남을 생각이니. 고나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저만의 길을 찾아보고 싶어요. 성강대 회장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해한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내게는 언제나 가족이 있다는 걸. 고나영이 살며시 웃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이내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앞을 바라봤다. 드디어 모든 것이 정말로 끝이 났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나 범죄 음모에 맞서는 싸움을 넘어 탐욕과 배신, 그리고 인내와 정의의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탐욕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성태호는 한때 한 사람의 아들이자 밝은 미래를 가진 상속자였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야망이 그를 가족을 배신하고 친아버지에게까지 무자비한 손을 뻗치는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자유, 명예, 그리고 가족에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권력, 돈, 명예에 집착하게 되면 가족, 품위, 심지어 양심까지 모든 것을 기꺼이 내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자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고독과 죄책감 속에 남겨질 뿐입니다. 하지만 배신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와 인내라는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나영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일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묘지의 비밀이 가진 위험성을 깨닫고 외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맞섰고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바로 고나영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정의를 지키려는 용기만 있다면 정의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그 죄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특히 이 이야기의 결말이 마음에 듭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결말입니다. 악당은 폭로되었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어둠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현실 세계와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의 범죄가 막히면 또 다른 새로운 자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계획들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단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앨 수는 없지만 세상의 악당 한 명을 줄이고 무고한 사람 한 명을 더 구하며 죽은 자들을 위한 정의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싸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얻은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탐욕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악이 정의의 빛을 가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고통스럽더라도 용감하게 마주할 때만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그리고 용기와 인내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인생 철학이 담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아래 댓글로 고나영의 여정, 성태호의 탐욕,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이야기의 가치를 더 많은 분과 함께 나눠주세요.